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세션 들으셨던 내용들이 AI, 양자, 로봇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의 현황, 그다음에 지향점 이런 것들을 쭉 보셨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지향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안전에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시면은 방금 생각나셨던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게 안전이고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안전 중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일단 기능 자체가 안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가라는 하나, 그 다음에 무결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거 하나. 그 두 가지가 됐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안전이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안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침해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저 부분입니다. 저게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외부에 침해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막는 건 뭐였죠? 네. 외부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고 예방하는 부분은 보안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시큐리티 영역으로 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세이프티 영역이 구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외부의 침해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 자체의 무결성 내지는 오작동을 막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분야, 범위에 대해서 이제 아셨으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응용을 해봐야죠. 케이스를 보시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였고요. 테슬라 사고 사례는 발생한 거는 19년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판결이 나왔어요. 최근에 8월 달에 판결이 나왔던 사고였고요. 사고 자체는 이제 테슬라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차를 추돌하면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를 덮쳤고요. 사고 원인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었겠죠. 당연히 전방 주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을 안 했던 게 하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기 드렸다시피 전방 주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가 같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사고가 주로 있었고요. 기존에는 다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제조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달 사례는 첫 번째로 제조사에 책임을 묻었던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봤던 최근 사례가 되겠습니다. 7대 3 정도의 비율로 제조사에 과실을 물었고요. 더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해졌습니다. 요거를 보려면은 사실은 현재 자율주행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 단계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는 사실은 주행 보조 기능이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3단계 이후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다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 이 부분은 몇 단계였을까요? 2단계입니다. 2단계 주행 보조 기능이었는데 오토파일럿 내지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문구로 마케팅을 했고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되고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 명확한 2단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년 정도 그 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분명히 여기는 어떠한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내용도 자체도 사실은 요건 이제 콜하는 내용이었는데 운전석이 없는 상태에서도 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행하는 부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부분 2단계임에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걸 썼었고 오토파일럿이라는 것들을 썼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제조사의 책임을 묻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것들이 현재 자동차에서 보고 있는 제도들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저 제일 윗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법규가 되겠고요. 중간은 국제 표준들, 하단은 업계 표준들입니다.
여기 같이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안의 영역, 그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안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 부분, 이렇게 사실은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 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사실은 안전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려는 게 사실은 세 가지 표준입니다. 세 가지 국제 표준이고, 보시는 것처럼 운행 전 안전에 대한 부분이 26162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8800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운행 전 안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운행하고 있는 운행 중 안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21448. 26162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1년에 제정돼서 2018년에 개정됐던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2019년에 했고 2020년에 국제 표준됐고, AI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신규로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관관계 안에서 연결되면서 하나의 판으로서 같이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표준도 봤고 제도도 봤으니까 앞서 봤던 이제 케이스를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됐던 거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보셨던 기능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ISO 26162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Full Self Driving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자율주행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단계 이상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게 21448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21448에서 막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자의 오용을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Full Self Driving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다른 조건 없이 그 명칭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연히 내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조사의 역할, 분명히 그 제조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영역을 이번에 명시를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표준과는 사실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고 당시의 데이터 자체를 이제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은 Full Self Driving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Supervised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옵션을 선택하는 화면에서도 Full Self Driving 옆에 슈퍼바이즈드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미. 저희가 테슬라 사례를 통해서 차량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봤던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셨어요. 그러면 사례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연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부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더 보셔야 되겠죠.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안전이 필요한 영역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안전 필수 분야라는 거를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게 현재 이제 행안부의 범정부 정보 시스템 1등급, 그다음에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다가 최근에 나왔던 AI 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안전 필수 분야에 가깝겠죠.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앞서 보셨던 자동차를 포함해서 항공이나 교통, 의료와 같은 파트들을 쭉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항공, 자동차, 의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항공 쪽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한 세 가지 정도의 사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봤던 거는 데스크 리서치 위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갖고 있는 내규가 있다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외부에서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없는 경우, 요것들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주세요. 항공안전법과 공안시설법 두 개 가지고 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항공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갖추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부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 마련이라든가 계획 수립 같은 파트에도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항공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모니터링 같은 부분은 사실은 해당 행정 규칙의 부침 파일까지 쭉 따라 내려가면은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자동차 파트도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는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주로 다뤄졌기 때문에 관리 기구 및 조직 구성 파트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항공과 유사한 형태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미 UNEC 그 회원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되는 상태라서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파트입니다. 저희가 의료 파트에 대해서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가 굉장히 빨리 잘 해당 영역들을 커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 시행됐던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사실은 거의 핵심이었고요. 저 디지털 의료 제품법과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시행령 시행 규칙단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국제 표준들도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도 이미 거의 아까 보셨던 ISO 26162 수준의 기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각 도메인별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보셨어요.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아까 보셨었던 프레임워크단에서 대부분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분명히 0으로 되어 있는 파트들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은 도메인 자체에서 커버하지 않는 영역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과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고시가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안에서 안전 책임자 지정, 그다음에 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한다거나 개발 및 운영 단계별 관리하는 등 관련된 내용들을 일정 부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시가 들어왔던 이유 자체도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막대한 피해를 일부 막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 관리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현재 현행 고시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현행 고시 자체가 도메인별로 다 들어가는 것들을 커버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사실은 당연히 도메인에서 하고 있는 건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제너럴하게 전반적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현행 고시 수준보다도 아직 안전 기준을 덜 마련되어 있는 혹은 개정하거나 더 제정해야 되는 영역들은 이 현행 안전 고시를 참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안전고시 자체 이제 최소한의 규정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안전관리 소프트웨어가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과기부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 문화 조성 차원에서 컨설팅 영역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고시 자체도 가이드라인 부분을 좀 제시해서 기업이라든가 공공과 사실 공공만 지금 되어 있긴 한데 공공과 민간에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발표 내용을 준비했고요. 아마도 이 부분 고시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도메인을 다 커버한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도메인에서는 각자 도메인의 지식을 가진 자체적인 체계나 규율을 통해 가지고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안전 고시 자체는 최소한의 규범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안전, 그다음에 디지털 안전 쪽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과 보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미래에는 통합되는 형태로 흘러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 볼 때 이미 한번 확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플로어에 계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분들은 분명히 이제 구분하실 거예요. 외부적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안전이었고 외부의 침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보안이었다라는 부분 봤는데
현재 정의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그 자동차 쪽 보여드렸잖아요. 보셨던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그다음에 기능 안전 이 세 개가 하나의 폼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결국은 진정한 이제 차량의 안전이라는 부분을 담보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디지털 안전이라는 전반적인 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형태로 가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번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안정성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걱정이 듭니다. 어떤 기술인지에 상관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일까요?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했던 연구들도 공통된 표준 프레임워크가 고시 내지는 고시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그 하위단 어딘가의 역할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파면 팔수록 각각의 영역은 사실은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서 그 부분을 하나의 표준적인 프레임워크로 모두 다 커버를 하면서 동일한 수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더구나 이제 버티컬 AI 형태까지 가면서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의 최소한의 규칙 내지는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지침 수준에서의 표준 프레임워크는 나올 수 있겠지만 각각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형태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